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소한 습관이나 잦은 실수, 쉬이 다치기 쉬운 내 자존심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직설적으로 내뱉고는 이내 후회하는 내 급한 성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스스로 그어둔 금 속에 고정된 채 시멘트처럼 굳었다가 대리석처럼 반들거리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해치고 너를 만나고 싶다. 입꼬리 말려 올라가는 미소 하나로 모든 걸 녹여버리는 그런 사람. 가뭇한 기억 더듬어 너를 찾는다. 스치던 손가락의 감촉은 어디 갔나. 다친 시간을 어루만지는 밝고 따사롭던 그 햇살. 이제 너를 만나고 싶다. 막무가내의 고집과 시퍼런 질투. 때로 타오르는 증오는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내 못된 인간을 용납하는 사람. 덫에 치여 비틀거리거나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기도 하는 내 어리석음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김재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사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박기사가 없습니다. 원래 같이 오늘 영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네, 또 급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돼서 저 혼자 오늘 방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사는 이제 다음 봐야 할 영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채 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시사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브생로랑 시사회에 다녀와야 되는데 거기를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방을 놓은 채로 혼자 광화문 시네큐브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주말을 맞이해서 여기서 영화만세 녹음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기존의 채널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채널에서 다시 아이블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채널이 2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이라고 하면은 앞에 DPS라고 막 붙지 않는 그런 영화방이 기존의 채널이고요. 그리고 앞에 DPS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여러 DPS의 채널들과 함께 새로운 채널로 DPS 당일 배송 영화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을 옮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방송을 전부 다 업로드하지 못했고 지금 14회차 그러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까지는 오늘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다 올릴 테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 하나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조만간 다 올리게 되면은 기존의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벌써 저희가 3번째 채널을 옮기게 됐어요. 처음 옮기게 됐던 게 맨 처음에 세노스팅을 썼었는데 저희 세노스팅 사이트가 유료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무료인 아이블로그로 옮겨왔었고 아이블로그에서는 아이튠즈로 방송이 가는데 좀 장애가 생겨서 그때 다시 한번 젤리팟 사이트로 한번 옮겼었습니다. 그렇게 옮긴 젤리팟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들으려고 해도 좀 다운로드가 원활치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젤리팟이 사업을 이제 접고 있다고 해요. 사업성이 안 좋아서 접고 있다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장애사항이 생겨서 다시 아이블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튠즈로 가는 게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완전히 정착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젤리팟 사이트가 사업을 접는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말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오늘 본 영화 자릴 라스페르의 프랑스 영화 이브 생 로랑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월드컵 채널 DPS
주간의 축구방 검색해 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두 한번 삼바의 열기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MBC보다 자신 있습니다. 월드컵은 DPS. 프랑스의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죠. 이브 생 로랑. 이브 생 로랑이라는 패션 디자이너의 전기 영화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코코 샤넬 영화가 오드리 토투가 출연한 코코 샤넬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전기 영화가 그 영화에 이어서 이번에 또 개봉을 하게 됐고 2014년 최고의 프랑스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같이 개봉했던 영화가 프랑스에서는 호빗하고 그 다음에 겨울왕국 뭐 이런 영화들하고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흥행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주목받는 영화라고 하고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거나 뭐 이런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좋은 흥행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문인지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6월 말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 저는 시사회에 가서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엔 기대를 많이 갖고 봤어요. 왜냐하면 전기 영화의 특성상 좀 캐릭터를 잘 그려낸 전기 영화는 진짜 인생 그 자체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되게 감동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했던 그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 그 채플린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재밌게 봤던 전기 영화가 몇 편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한번 좀 기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패션 디자이너의 전기 영화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화려한 좀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영화 속에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고 영화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 세련된 그런 기법이라던가 영상 자체의 아름다움이라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패션 디자이너, 감각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전기 영화를 그릴 때 그 영화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감각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는 것이 좀 좋겠죠. 형식과 내용 모두가 감각적이라면 그 영화가 얼마나 그 패션 디자이너에게 보내는 한 편의 전기 영화로서 그 가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이 영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기대는 좀 충족되지 못한 그리고 제가 예상과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주인공 이브 생 로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브 생 로랑 누군지 잘 모릅니다. 네, 누군지 잘 모르고 기껏 알아와야 여자친구 선물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산다거나 할 때 그 립스틱이나 그런 거 이름으로 이브 생 로랑 이런 거 접해보셨을 거예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한테는 꽤나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죠. 이브 생 로랑. 독자적인 YSL 이렇게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꽤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전엔 존재한 적 없었던 그런 사물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현대의 어떤 무언가 삶의 양식이라던가 양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혁신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진짜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 새롭게 해석되거나 적용이 돼서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혁신이라고 많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니라 휴대폰과 인터넷 그리고 mp3 이런 걸 통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졌던 그런 네트워크를 온라인상에 가져온 거였고 접합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온다기보다는 존재했던 것들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브 생 로랑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혁신의 아이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혁신들을 가져왔냐면 대표적으로 여성 의류에 바지 정장을 도입한 그런 인물입니다. 패션쇼 무대에 음악을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 미술작품, 몬드리안이라거나 이런 화가들의 미술작품을 패션에 적용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초, 처음 이런 타이틀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패션계의 혁명가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라이프지가 이브 생로랑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컬렉션을 연 거를 보고 나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샤넬 이후 최고의 디자이너다. 이브 생로랑은 샤넬 이후의 최고의 디자이너다. 이런 격찬을 남겼던 게 매우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브 생로랑이 등장하는 게 21살이에요. 21살에 크리스찬 디올사, 당시 프랑스의 최고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사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실제랑 똑같다고 해요, 설정이. 갓 약관을 넘긴 나이에 프랑스 최고의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사의 컬렉션을 총괄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됐고, 독자적인 브랜드 YSL이라고 입생로랑 약자죠. 그걸 창업해가지고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의 패션 문화를 선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6월에 입생로랑이 타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전기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뭐 예견됐던 사실이죠. 코코 샤넬도 그렇고, 뭐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 영화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화, 현재 살아있는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그린 그 잡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애쉬튼 커처가 연기했었나? 아마 그럴 텐데,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데니 보일 감독이 맡아서 지금 물망에 오르는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쪽의 인물들을 아무래도 전기영화의 대상으로 요즘에는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전기영화의 주인공들이 문화예술계 내지는 정치인 뭐 이런 쪽이었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IT 사업가들이 전기영화의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빌 게이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그 나라의 가장 핫한 산업을 전기영화에 많이 그려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는 코코 샤넬의 전기영화가 만들어진 데 이어서 이번에 이브 생로랑이라는 전기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역시 패션이고 프랑스는 역시 문화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변호인, 고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를 정말 강타했었죠. 1300만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역시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 내지는 문화적 상황, 그리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많이 기리는 인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한 사람의 삶을 복원하는, 그래서 그 자체, 한 사람의 삶 자체에 천착해서 인생을 복원해 나가는 그런 전기영화는 뭐 다른 영화 장르랑은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뭐 기존의 여러 장르 영화, 뭐 액션, 멜로, 뭐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공포, 스릴러, 뭐 여러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르들과 다르게 전기영화라는 영화는 변치 않는 생명력을 가진 그 진솔하고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복원하고 재구성하고 그러는 특색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장르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필연적으로 드라마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장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실화라는 점에서, 픽션이 아닌 논픽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전기 영화를 다루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되네요. 기본적인 영화 설명을 드리자면, 감독은 자릴 라스페르라고 프랑스 감독입니다. 배우 출신 감독인데 주목할 만한 혹은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들은 딱히 없어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연출자는 아니고요. 하지만 각본의 상당 부분 각본을 자신이 썼다고 하고, 그리고 배우 출신답게 배우들을 정말 잘 기용을 해서 어느 정도 연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부분이 많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릴 라스페르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출연한 배우들을 살펴보면 피에르 니네이, 국내에는 거의 안 알려졌죠. 그리고 기욤 갈리엔, 이 배우가 투톱입니다. 그러니까 이브 생 로랑과 이 영화를 보면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피에르 베르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브 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라는 투톱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피에르 니네이와 기욤 갈리엔이라는 두 배우가 프랑스 국립극단 소속이라고 하죠. 이 두 배우가 소속이었다고. 이 두 배우가
연기를 각각 역할을 맡아서 이브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의 역할을 맡아서 좋은 연기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그 패션 모델의 중요한 역할로 샬롯 르본이라는 배우가 나왔었고요. 니콜라이 킨스키라는 배우도 있었습니다. 영화는 이브생 로랑의 한 20살, 21살 이 무렵부터 영화가 시작이 돼요. 처음 오프닝 장면이 이브생 로랑의 집인데 이브생 로랑은 자기 방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고 패션관에 관련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밑에서는 어머니가 아주머니들과 함께 잡담을 나누고 계시죠.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이 뭐 샤넬 어디에서 일하고 뭐 크리스천 디올에서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냥 잔잔하게 캐릭터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이브생 로랑이라는 20살 정도 된 갓 20을 넘은 청년이 얼마나 패션에 재능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훑으면서 영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장면이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이제 시골이에요. 그 살고 있던 마을은. 근데 그건 중요치 않고 파리로 돌아와서 파리에서 크리스찬 디올이 살아있던 시절이죠.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디자이너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으로 그려집니다. 성격이 좀 독특한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매우 예민합니다. 매우 예민하고 또 내성적이고 극도로 내성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네요. 그냥 내성적인 게 아니라 극도로 내성적이고 예민한 대신에 패션에는 매우 감각적인 그리고 동성애자이기도 하죠. 게이라고 하나? 근데 단순한 게이가 아니라 바이라고 하죠. LGBT 할 때 레즈비언, 게이, 바이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서 4개를 부르는데 굳이 따지자면 바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바이에. 여자한테도 매력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게이에 치우친 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자를 주로 좋아하고 여성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프랑스 최고의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사의 디자이너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인데 성격상의 여러가지 결함이 있고 근데 이런 젊은이가 크리스찬 디올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뒤를 잇습니다. 21살의 나이로. 그래서 수석 디자이너가 돼서 그 컬렉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정말 중임이죠. 21살짜리 청년이. 그래서 패션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부담감도 느끼지만 어찌어찌해서 첫 번째 패션쇼를 성공시키고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고 꽤나 주목받는 그런 인사가 됩니다.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재능을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의 수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영화는 거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초반부예요. 그러다가 영화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게 이 인물이 그렇게 첫 번째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피에르 베르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피에르 베르제는 역시 동성애자고 그 당시 어떤 화가를 사랑했던 그런 인물인데 남자 화가랑 동성애를 하고 있던 인물인데 이 패션쇼에 우연히 와서 이브생 로랑이라는 디자이너의 첫 번째 콜렉션을 보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 디올사의 패션쇼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이브생 로랑이 그 프랑스 군대의 징집 그 통지서를 받죠. 징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가 알제리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브생 로랑이라는 인물이 알제리 태생이에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인데 이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이 전쟁, 격화되는 독립전쟁이었죠. 그런 전쟁에 징병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제리 태생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내가 군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게 영화에 더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부분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가서 부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수용하게 되고 이게 일사천리로 빠박 진행이 돼요. 그리고 피에르 베르자가 이 사람을 면회를 갔다가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많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둘이 군대에서 풀려나게 되죠. 이 인물이 이브생 로랑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군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적응을 하다가 의가사제대라고 하나? 의병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의병제대. 그렇게 이브생 로랑은 군대에서 되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 와중에 크리스찬 디올사가 그를 해고를 시켜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그 자리도 공석이고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게 좀 경제적으로 손해다 싶었는지 그냥 부당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피에르 베르제랑 이브생 로랑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정말 좌절한 상태죠. 모든 걸 잃어버렸죠. 군대에 가서 정신병도 얻었고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에서까지 부당 해고를 당하니까 이브생 로랑이라는 인물이 정말 괴로워하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정도의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베르제라는 추진력도 있고 이런 인물이고 사업 수완이 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었지만 이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차리고 그리고 동시에 소송을 해나가요. 크리스찬 디올사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그려지고 많은 고생 다 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죠. 소송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 투자자도 찾고 그래서 독자적인 브랜드 YSL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성공가도가 열립니다. 이브생 로랑이 패션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죠. 파리 패션계에서 이브생 로랑, YSL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성공을 했고 이브생 로랑도 패션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조금 제가 생각한 전기 영화랑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있을 수 있는 제가 예상한 흐름과 비슷했는데 이 인물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 방탕한 생활 속에 젖어들면서 피에르 베르제와 그리고 피에르 베르제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다른 인물들 막 바람도 많이 피고 또 문란한 성생활 내지는 문란한 막 약도 하고 문란한 방탕한 생활 음주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고갈시켜가고 이런 모습들이 영화의 주로 이제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근데 이 인물이 얼마나 방황을 했고 왜 방황을 했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어려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잘 깊이 있게 그려내는 게 아니라 좀 단편적으로 그려진다는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알제리 출신임에도 알제리와 프랑스의 그런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고뇌를 하게 된다. 이게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영화가 어떤 한 부분이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고뇌를 했는지 그리고 왜 방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려낸다기보다는 좀 겉핥기식으로만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약을 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동성애를 했다. 이 사람은 문란했다. 이 사람은 고민했다. 방황했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해주고 왜가 계속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그려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묘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차라리 한두 가지만 잡고 좀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갔다면 이브생 로랑이라는 한 명의 인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승부를 건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브생 로랑의 단순한 성공담을 그려내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내지는 그런 사랑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려 한 게 제 생각에는 이 영화의 승부수였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극도로 내성적이고 예민한 이 사람의 삶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리거든요. 내지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려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유효하게 비춰지진 않았어요. 성공 이후에 그 방탕한 삶에 젖어서 스스로를 망가뜨려가는 그의 모습을 비추고 그리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동성애자인 이 사람이 피에르 베르제와의 만남에서 계속 갈등을 빚어내고 통제되지 않은 그런 열정과 그리고 천재성이나 또 내면적 결핍으로 인한 방황과 고뇌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묘사된다기보다는 구구절절 그냥 이유가 병렬적으로 늘어놓여졌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노력만으로는 이브생 로랑의 방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한 문제의식도 없고 자잘한 문제거리들만 그냥 놓여져 있을 뿐이고 단편적으로 한 인간을 그냥 그려내는 정도만으로는 하나의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해봐야 그 알제리 전쟁, 동성연애, 창작의 고통 이런 것들인데 그냥 언급된 수준에서 그쳐서 이런 이야기를 진득하고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 창작자의 뭔가 집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작 강조되어야 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에서 그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영화 속에서 몬드리안 컬렉션을 그 패션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나와요. 아니면 여자들의 그 스모킹 룩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담배 피면서 패션 모델들이 그 정장 바지를 빼입고 좀 스모키 화장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패션쇼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멋있게 그려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의 전기 영화 속에서 그 패션, 이 사람이 얼마나 감각적인 패션 디자이너였는지 그 패션쇼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컨텐츠들이 잘 살지가 않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모습도 아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디서 영감을 얻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뤄지지 않지 않았나,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들자면, 이 영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적이거나 세련되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형식적으로. 영화의 소품 같은 거에 나름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감각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감독도 그 영화의 형식에 있어서 감각적인 영화를 찍었어야만 하는 게 그게 예의이고 그게 기본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요. 형식이 파격적이지도 않고 연출의 그 편집이나 템포 뭐 이런 것들이 리드미컬하지도 않고, 내지는 여러 가지 기법이 제대로 들어간 것도 없고 혁신적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냥 좋았던 거는 배우들의 연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입생 로랑이라는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삶을 재구성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영화인가, 그런 역량이 있는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피에르 니네이나 기욤 갈리엔 같은 배우들이 정말 밀도 있는 연기를 해내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지금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로 피에르 니네이, 입생 로랑을 연기한 피에르 니네이는 많이 극찬을 받죠, 이 영화 보신 분들한테. 근데 주로 뭐랄까 소품이라거나 표정이라거나 그 몸짓이라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입생 로랑을 잘 구현해냈다면 저는 기욤 갈라제라는 배우를 더 좋게 봤는데,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를 더 좋게 봤는데, 이 배우의 경우에는 내면 연기가 정말 깊이 있게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 파멸해가 전투적 방탕한 삶 속에서 자신을 소모해가고 자신을 무너뜨려가는 그 입생 로랑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멸시할 때 느끼는 그런 좌절감, 그게 너무 멋진 표현으로 담겼던 것 같아요. 이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특별히 입생 로랑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죠. 어느 순간. 칼 라거펠트였나요? 칼 라거펠트라는 다른 디자이너의 애인이었던 다른 남자의, 그러니까 게이가 참 많아요. 패션계, 프랑스 패션계. 다른 동료 패션 디자이너의 애인이죠. 하지만 남성인, 다 남성입니다. 그 남성을 사랑하게 된 입생 로랑이 헤어지자고는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대놓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니까 너는 헤어져주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계속 나쁘게 구는 거예요. 계속 나쁘게 굴다가, 어느 순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내 인생의 남자는 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쳐요. 난 다른 남자를 하게 됐지만, 내 인생의 남자는 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에르 베르자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뭐 정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분노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너는 뭐 이런 부분이 별로고 이런 부분이 별로고 그렇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매력이 있고 너는 매력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근육질이고 식스팩 잡혀있는데 얘는 아저씨니까, 피에르 베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피에르 베르제가 문 앞에 기대서서 무표정하게 서 있습니다. 정말 원래 백지장 같은 하얀 얼굴인데 무표정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백해 보이던지 그 장면이.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디졸브 되면서, 흔히 디졸브 기법이라고 하는데 한 화면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다른 화면이 점점점 떠오르는 그런 영화적인 기법이에요. 되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좀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꼽자면, 정말 입생 로랑이 피에르 베르자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피에르 베르자가 문에 딱 기대가지고 무표정하게 서 있죠. 창백한 얼굴로.
그러면서 다음 장면이 점점 떠오르고 이 화면이 점점 더 쓰러져 갑니다. 근데 그 화면이 거의 다 쓰러져 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화면보다 새롭게 나타나는 그 화면이 더 잘 보여서 이 화면을 보려면은 제가 의식을 좀 더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쯤에 표정의 변화가 시작돼요.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가 막 정말 상처 입으면서 막 일그러지는 그 무표정했던 얼굴이 하얗고 창백하고 무표정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얼굴이 마구 일그러지면서 결국은 오열하는 모습이 그 디졸브되는 그 화면 속에서 마지막에 희미하게 잡혀버리죠. 그 모습이, 그 연출이, 저는 그 장면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욤 갈리엔이라는 이 배우는 앞부분부터 연기가 상당히 깊이가 있고 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물은 실제로 살아있는 입생 로랑, 피에르 베르제 입생 로랑 그 재단도 있죠. 이 재단에서 이 영화를 지원하기도 했고, 그 피에르 베르제라는 인물이 살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전기 영화도 어느 정도 피에르 베르제의 시선 속에서 그려지는 듯한 느낌도 약간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몰입하고 있던 이 인물이 처음으로 감정을 극한까지 끌어내면서 막 우는, 오열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듯해서 조금은 저도 마음이 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영화가 아무래도 게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좀 다뤄졌다 보니까 주인공이 게이 커플이었고, 남성 둘, 피에르 베르제와 입생 로랑,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좀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 있잖아요.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 좀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서에서 볼 때는 약간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오프닝에서 그들이 만나고 사귀기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화가랑 커플로 와가지고 그 입생로랑 패션쇼에 왔다가 커플이었던 그 피에르 베르제와 그 화가 커플에서 같이 셋이서 여행을 가요. 갑자기 입생로랑한테 제안을 해서. 그래서 셋이서 여행을 간 다음에 계속 서로 추파를 던지다가 입생로랑이랑 피에르 베르제가 결국 둘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또 사귀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막 둘이 키스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이성끼리의 사랑을 다루는, 일반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 보통의 영화들, 많은 영화들 속에서는, 대부분의 영화들 속에서는 제가 몰입을 해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하는 모습이랑 비슷하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도 매력을 느끼는 게 공감이 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여행 가고 할 때까지도 저는 이들이 연인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막 키스를 하는 장면까지 3분 안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둘이 키스 나누기까지. 저는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남자가 키스를 나누는 게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닌가? 이거는 좀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극장을 나오면서 또 생각을 다시 좀 깊이 해보니까 제가 좀 편협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멜로우물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공감 가게 찍었던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영화, 입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는 제가 급작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와 남자 커플의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내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서로 느끼는 감정에 전혀 앞부분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키스하는 장면부터 저한테는 뭐야 이거 이성적인 거다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게이분들이 보시면은 이 영화가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좀 급하다 생각해서 얘기를 좀 할까 했었는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몰입이 된다 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네. 입생로랑 우리나라 국내 개봉 날짜가 6월 26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6월 26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6월 21일이고 영화 본 게 한 6월 18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월 26일이면은 이 영화 개봉한 이후에 7월 초에 블록버스터들이 개봉하기 시작하니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로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닐 것 같고, 주로 예술영화 상영관, 무비콜라주, 시네큐브 뭐 이런 데서는 상영을 하겠지만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냥 있으시고가 아닙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게이 영화 같은 이런 퀴어 영화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것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 같은 미국과 헐리우드과 또 국내 영화들에 양분되어 있는데, 현재 또 다른 영화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자신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월드컵 기간에 누가 보겠습니까? 네, 뭐 그렇고요. 네, 월드컵 관심 없으시고 예술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패션과 게이 문화에도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나쁘지 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화 추천할지 안 할지는 다들 아시겠죠? 네. 바로 그러면 추천 비추천, 그리고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 배우부터 먼저 갈게요. 배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배우는 입생 로랑의 그 동지이자 파트너,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 피에르 베르제 역할을 연기한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연기를 잘했어요. 특별히 그 장면 하나, 그러니까 오열하던 그 장면 외에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추진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꾸준히 이 삼각관계가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나중에는 그 남자끼리의 삼각관계가 있지만 전반의 삼각관계는 이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피에르 베르제 그리고 입생 로랑, 이 둘과 이 패션쇼에 나오는 그 여자가 있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모델까지 해가지고 이 세 명이서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를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입생 로랑이 약간 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션쇼 모델한테, 패션 모델한테 매력을 느껴요. 약간 이성적인 건지 성적인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성적인 건지 정신적인 건지 성적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그 뭔가 미묘한 그게 있고, 피에르 베르제가 그 모습, 그들의 관계를 약간 질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육체적인 관계는 가지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도 좀 부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관계를 그래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의 표현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조금은 전반에는 흥미롭게 전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각관계에서도 그 오열하던 장면도 정말 좋았고요. 네, 기욤 갈리엔, 저는 이 영화의 베스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스트, 가장 별로인 배우는 입생 로랑의 친구로 나오는 나스타샤 킨스키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 맞나? 나스타샤 킨스키? 나중에 마약같이 하고 히피처럼 놀면서 그 코카인 같은 거 주고 입생 로랑한테 그런 친구가 있는데 패션 모델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냐면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추는데 늘씬하고 매력적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입생 로랑이 다가가서 나랑 같이 패션쇼에, 내 쇼에 서지 않겠냐고, 나는 입생 로랑이라고 합니다. 이러는데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이 여자가 패션쇼에 서죠. 그런데 딱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 앞에 전반부의 삼각관계를 이어갔던 그 모델에 비해서 이쁘지도 않고, 멋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매력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딱히 별로였기 때문에, 그것도 비중이 아주 작지도 않아요. 비중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저는 그 배우가 좀 역할을 좀 더 해줬어야 하지 않나. 아예 방탕해버리거나 페리스 힐튼 같은 느낌으로 린제이로 아니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발로 틀릴 정도로 그냥 막 방탕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이 배우를 좀 몹쓸 배우로 꼽고 싶습니다. 피에르 니네이라는 배우의 연기도 좋았어요, 물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좋다는 평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괜찮았죠.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기욤 갈리엔과는 다르게 기욤 갈리엔은 어느 정도 화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피에르 니네이는 대상이거든요. 객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라마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피에르 니네이가 연기한 입생 로랑의 캐릭터가 계속 점프를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영화 내내. 물론 연기를 잘해서 그 감정선의 점프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피에르 니네이라는 배우가 최대한 잘 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드라마적으로 보완을 했다면 피에르 베르제와 그 다음에
귀여움의 이런 앙상블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쯤 되면 영화 거의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영화 속의 재미라고 할 만한 게 유명한 인물들이 조금씩 나와요. 입상무랑이 자신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또 패션계에서 성공하게 되면서 유명 인사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 전에서도 패션계에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타나니까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디올, 그리고 칼 라거펠트, 장콕토 평론가죠. 그다음 앤디 워홀, 헬레나 루빈스타인, 엘리자베스 아넨,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볼 사람 재밌게 봐라 이런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런 사람, 여기 등장하는 이 개개의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나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한 재미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장콕토 나오거나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전 패션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장콕토 같은 경우에는 장콕토가 저렇게 생겼었나? 하는 느낌도 있었고, 저런 데도 갔었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늘 볼 영화 이브 생 로랑, 뭐 굳이 제가 장면을 뽑아서 다른 영화를 설명할 때와 같이 깊이 있게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않은 점은 이 영화가 굳이 떼어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파리의 여러 명소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게 매력적으로 그려질 만큼 그런 미장센이 좋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졸브되는 장면에서의 연출 말고는 연출적인 특별함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었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좋은 부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패션쇼 장면이 되게 인상적일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장면을 떼내서 혹은 캐릭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도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브 생 로랑에 대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갈게요. 저는 이 영화 추천도 비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비추천이 아닌 이유는 일단 연기가 상당히 좋아요. 연기가 좋고, 그리고 그 속에 아무리 제가 연출이 부족하다, 충분히 감각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볼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전기 영화 속에서 볼거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패션쇼도 여러 번 하고 옷 같은 것도 여러 개 나오고 실제 그 컬렉션이었다고 해요. 피에르 베르제가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볼거리는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많이 지루하다거나 그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퀴어 영화의 특성상 그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접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오는 재미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나름의 맛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추천도 비추천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 영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화 설명이 짧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40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박기사가 없지만 박기사가 추천을 하고 갔습니다. 영화 추천이 아니라 박기사가 없지만 박기사가 다음 볼 영화를 지정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 볼 영화, 다음 주에 개봉하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대규모 블록버스터 시리즈물입니다. 이 영화 뭐지?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트랜센던스도 아니고 그 뭐냐?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영화의 트랜스젠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랜센던스 얼마 전에 봤고, 트랜스포머 4인가요 이번이? 그 영화를 추천을 하고 왔어요. 박기사가 지금 볼 영화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영화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영화방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네, 침체기가 맞죠. 앞에 공지드린 것처럼 채널이 2개로 나눠져 있고 이 2개 합치면은 그래도 청취자 수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각각으로 따지면은 지금 100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어요. 요즘 계속. 그래서 순위권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댓글도 안 달리고,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확실히 영화가 침체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방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그 신설 축구방, 주간 해외 축구, 그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데 비해서 영화방이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박기사가 대규모로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트랜스포머를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 시리즈 다 봤기 때문에 5인가 이거니? 4인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다 봤기 때문에 3까지. 저도 그냥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시리즈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시죠. 이 영화 자꾸 우려먹는다. 그리고 뭐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뭘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분명히 잘 못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측면이 있어요. 3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고, 2 같은 경우에는 과욕이 심했죠. 그 모든 서부 영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의 그런 알고리즘을 투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트랜스포머가 유효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간과 K캅스를 기억하는 그런 만화 팬들이 존재한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뭐 옛날에 파워레인저 뭐 이런 것들, 이 수많은 남성 만화 팬들, 그 당시에 6세에서 10세 사이에 다간과 뭐 그 K캅스 같은 걸 만화를 보고 자랐던, 혹은 파워레인저 같은 거 보고 자랐던, 내지는 그런 오빠나 남동생을 뒀던 그런 여동생과 누나들, 네, 이런 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막 변신 로봇의 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흥미를. 이거는 배신할 수 없는 의리입니다. 요즘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만화를 봤다면 트랜스포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그래서 저는 보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대한 평가가 기존에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의리로 이런 소재를 건드렸다는 자체만으로도 볼 수밖에 없는, 마치 축구 팬들이 축구 소재로 한 영화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보듯이 축구 영화 중에 제대로 된 영화 하나도 없는 거 알면서도 가서 보듯이 이 영화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취자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봅시다. 이번 영화만큼은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에는 그리고 여배우 누구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1, 2에서 메간 폭스 나왔던 거에 비해서 3의 배우가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 몸매만 좋고 그 얼굴을 안 봤더라고요. 좀 그래서 별로였는데, 4에 누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똑같은 배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스토리에 있어서도 조금만 짤미새끼 하면은 정말 괜찮은 스펙터클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다음 볼 영화 트랜스포머 4고요. 앞에 공지사항이나 여러가지 말씀들 다 드렸고,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조만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월드컵 시즌입니다. 브라주카가 미친듯이 골문에 처박히고 있는 그 시즌이죠. 브라질의 경제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우리나라 국내 현안들도 한적해 있어서 월드컵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변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라는 축제는 저의 모든 관심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월드컵에 빠져 살고 있고요.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매일 새벽 저와 같이 달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월드컵에 관심이 없으시지만 전국이 월드컵으로 뒤덮여서 조금 못마땅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모두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김기사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 볼 영화가 바뀌었어요. 그 트랜센더스를 또 트랜스포머 4를 아까 예고를 드렸었는데, 트랜스포머 4 이전에 먼저 보게 된 영화가 생겼습니다. 네, 관계사한테 방금 전에 연락이 와서 내일 아침에 조조로 주말을 맞이해서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기로 했어요. 그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인가? 그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먼저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봉 상태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는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관계사랑 먼저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영화로, 그러니까 지금 26회차 방송이 지금 나가는 이브생 로랑이고, 27회차 방송으로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그리고 28회차 방송으로 트랜스포머 4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일단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화고요. 그 포스터만 봤는데 정말 창문을 넘어 도망치는 노인의 그림이 그려진 그런 포스터를 봤습니다. 창문을 넘어 도망치는 노인은 제가 올해 한번 본 적이 있죠. 지난번 영화 소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모건 프리먼이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라스트 베가스. 제가 추천드렸던 16회차 방송이었나? 아마 추천드렸던 영화 중에 라스트 베가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모건 프리먼이 창문을 넘어 도망치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100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영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화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 영화 내일 보고 나서 같이 녹음을 해가지고 조만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화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뵐 거고요. 그때까지 다들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사는 트랜스포머 4를 통해서 다시 아까 예고드렸던 것과 같이 방송을 진행할 거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길 바랄게요.